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고용 소식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고용시장 브리핑,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오늘 태건 노동법률사무소의 송진원 노무사도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나눌 얘기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이제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노사 간 이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달성과 관련해서 더욱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듯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각한데요. 평론가님께서 먼저 좀 상황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노사가 원하는 내년이죠.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수준 격차가 금액으로만 따지면 2,000원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다는 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험난한 가시밭길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계 입장은 다릅니다. 8,720원.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상폭이 1.5% 역대 최저치의 인상폭이기는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상황 속에서 이 최저 인상폭이 결정되면서 사실 양측 간의 갈등 양상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극한 대립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일 수 있는데 일단 그로 인해서 지금 K자 양극화 심화 때문에 이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더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로부터 받은 타격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타격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극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해보다 이들이 받고 있는 어떤 충격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금액은 1,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계하고 지금 8,720원이니까 2,05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월 단위로 금액을 환산을 하면 187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1인 가구 이 최저 생계비가 209만 원이에요. 거기에 81%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네. 반면 이제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게 되면 겹겹이 악재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의 여력이 없다는 게 지금 재계의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격차가 큰 만큼 노사 간의 갈등의 골 더욱더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최저 생계비 주장과 그리고 코로나19 악재에 따른 어려움 주장 대립하고 있는데 참 양측의 주장을 보면 입장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우선 경영계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노무사님? 네, 일단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 인상되면 최대 3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우리 최저임금만 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사항인데 갑자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엎친 데 덮칠 격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전국 경제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이제 한 교수님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보면 다소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시급이 8,720원인데 이제 이를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14.7%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최소 12만 5천 개에서 최대 30만 4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네. 이는 2018년과 19년에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추정한 결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5%만 인상하더라도 4만 개에서 10만 개, 10%를 인상하게 되면 8만 개에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뒷받침되는 연구들도 계속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기업 측, 경영 측 입장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보면 이제 현재 1만 원 인상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5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예. 국내 총생산 또한 73조가 이제 증발될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기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또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5% 조금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무사님께서는 그럼 이 연구조사 결과가 일리가 있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단순 경제학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사실 금액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겠죠. 네.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업의 수요 또한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보니까 구직자, 취업준비생분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는 거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은 이미 잡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에 내가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연구 결과들이 이 경영자 측에서 연구가 됐다는 점 두 개 모두 이제 전경련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측에서 연결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리고 최저임금 말고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실제 뭐 햄버거를 먹으러 갈 때도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로 이제 어느새 다 전부 하게 됐고 이제 쇼핑을 하러 가도 뭐 마트 가서도 이제는 정말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들에서 키오스크가 많이 발전이 한 3년 사이에 훅 들어와 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카카오그룹이 지금 시총이 3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직원 수가 2,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중견기업의 규모예요. 그만큼 이제 이 디지털 기업들이 고용의 창출 효과가 과연 있는 건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최저임금의 탓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정말 거시적인 뭐 정치, 경제, 문화, 기술적인 모든 이제 변수들이 총 종합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결정되기 한두 달 전에 이렇게 피 튀기게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뤄야 되는데 항상 이제 항상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돼버리고 그전에는 사실 논의가 많이 없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일자리 증감에 대해서는 어떤 뭐 최저시급 문제만이 아니라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4차 산업 같은 것도 있고요. 과연 이제 그 연구처럼 전망처럼 과거에도 올랐을 경우가 있잖아요.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그 전망처럼 일자리 감소가 줄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2018년에서 2019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고용 상황이 이제 나쁘지 않았다고 반박이 있습니다. 근거가 어떤 건가요? 지금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게 2018년과 2019년이었잖아요. 예. 이때 임금 노동자가 각각 0.2%에서 0.7% 그리고 1.3%에서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용률도 66.8%에서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뭐 학계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 기업의 분석 자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에 크게 의미를 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 일자리가 몇만 개가 감소한다 이런 것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고용원을 둘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이 최저임금 상승이 굉장히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진보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최약자라고 한다면 구직자 그리고 실직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도움이 되느냐 하냐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노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게 되면 일자리 숫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지금 경영 경제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노동계가
노동계가 근거라고 내세우고 있는 주장,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수치보다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논란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언급해 봐야 할 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이런 영세 사업자, 이런 중소기업계에서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도 기간을 달라는 게 지금 중소업체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네. 정부는 강행 의지를 지금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노동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계도 기간 없이 시행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어기게 되면 지금 사업주한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물론 어겼다고 바로 이렇게 뭐 범법자로 취급받는 건 아니에요. 이 신고 접수 후에 최장 4개월간의 이 시정 기간이 부여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아까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면 당연히 사업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행 의지를 표명한 데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 업체 1,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고용부가 지난 4월에 지금 표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3%가 주 52시간제 지금 시행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걸 지금 근거로 들어서 정부는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제 경영계에서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봉착돼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주 52시간제와 맞물리면서 내년도에 지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느냐에 따라서 타격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올지 아니면 좀 약할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칠 경우 약한 소규모 업체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최저임금과 연관된 52시간 근무제까지 여러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방면에서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의 정의를 보면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결국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영세 중소기업 또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구직자분들도 보시고 이제 이직하려는 분들도 보시고 할 텐데 아르바이트만 가도 다 최저임금의 시급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상 주는 곳들은 아마 경쟁률이 20대를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은 거의 법적 기준이자 우리 이제 저임금 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기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매우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경비, 서비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거의 다 최저임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에 있는 판매 종사자 또한 역시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되면 충분히 그분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양적으로 봐서는 그러한데 실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좀 다른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예. 주 보통 이제 40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게 보통의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기업들이 이 초단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보통 주휴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너무 지금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 근로 시간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근로를 해야 될 거를 3명으로 쪼개서 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이 초단시간 근로자 어떻게 보면 되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2018년 이후에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서 100만 대 이상이 됐고 네. 지금 이번에 156만 명 역대 최고로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좋지만 사실 이제 채용할 때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 사람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던 사람을 그냥 하루에 2시간만 채용하자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지금 양극화가 좀 심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최저임금 협의 시즌이 오면 항상 불거지는 이슈가 뭐 업종별, 노동자별로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받은 업종도 있고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잘 나가는 업종도 있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 사실 비대면 IT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19가 뭐 호재를 가져다 준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떤 이 타격 정도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방역 때문에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들이 있죠. 음식업이라든지 뭐 숙박업 또 여행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네. 건물주들도 행복하지 않은 게 명동이나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권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있는 공실 그 사무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자영업자들 역시 운영을 하고 있다기보다 버티고 있다.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지금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딘데 여기에 지금 최저임금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속도는 훨씬 더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 뭐 초단시간 근로자도 등장을 했고 업종별 또 노동자별 그런 K자형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지면은 생겨될 문제들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업종별 차등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 제조업은 몇 프로 인상하고 서비스업을 몇 프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조업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갈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임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냐가 결정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160이 넘는 반면에 목재 제조업은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업종 중에 컴퓨터 서비스 쪽은 140 가까이가 되는데 네. 실제 스포츠, 오락 쪽은 80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사실 이번에 결정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별 차등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이 지금 최저임금 결정 이전에 TFT가 하나 구성이 됐었어요.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T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다루고자 몇 달째 계속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다뤄졌습니다. 세부적인 논의가 지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뭔가 결판이 안 났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려면 내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성돼야 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휴일 빼고 주말 빼고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20일 내내 이제 연구를 하더라도 사실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나 이게 세부적인 논의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그 4월 달에 국내에 좀 적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고요. 예. 노동계 입장에서 상당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업종은 그럼 더 많이 주고 안 되는 업종은 더 조금 주면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상대적 박탈감 아닙니까?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게 지금도 양극화가 심한데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 노동자의 단결력을 좀 해소를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은 서비스 업종들은 훨씬 더 좋은 인력들이 안 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사실 더불어 잘 먹고 잘 사자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이제 평균의 의미인데 그것들조차 차별을 하게 되면 실제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도를 좀 적용할 때는 업종의 특수성이라든지 상황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신 분이 무려 60%가 넘었다고 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설문조사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네. 이 설문조사의 80%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직자들의 대다수가 MZ세대예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학력자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한 스펙 마련한 걸 지금 일자리에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죠. 취업 문을 뚫는다는 것이. 근데 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선한 취지로 10,000원 공약한 것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10,000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어떤 10,000원 공약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자리에서 오히려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직자, 실직자의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약이 되려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지금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지만 지금 이렇게 입장차가 크고 대립이 팽팽하다 보니까 기한을 또 넘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들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는데요. 먼저 노무사님 해주시죠. 네, 저는 최저임금은 업, 그다음에 복지도 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 장애인분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적 요소에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분들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평등선에서 역시 차별적인 요소로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업하지만 동시에 좀 부담이 되는 자영업자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좀 핀셋에 맞는 복지 정책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 취업생들을 위해서는 청년 이제 구직활동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내일체험 공제 또는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것 등 세제 혜택 등을 늘려서 이 청년들이 빠르게 좀 일을 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발전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책이 좀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한 줄 평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일자리 창출보다 지금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중요한 건 없어 보입니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에 이 고용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2018년, 2019년에 경험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고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또 한 번 되풀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속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고 거기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인상을 한다면 사실 경제에 좋은 영향력보다는 악영향을 끼쳐질 가능성이 네. 더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